안녕하세요. 2016년도 제19회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뜻하지 않게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 거 아울러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으로서 최대한 성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민법의 기출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19회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어떤 난이도 조절이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 관리사 민법 시험은 법률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닌 어떤 비법률 전문가를 선별하게 하는 시험에서 어떤 기초 지식을 묻는 그런 어떤 시험 과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부적인 논점에서 지나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어떤 세부적 논점에서 출제된 경향이 많고, 기존에 우리 물권법, 채권법의 기출 수준을 보서라도 상당히 한 단계 정도가 업그레이드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갑자기 난이도가 상향을 했다.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왜 특히 문제점이 있냐면은 어떤 법률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닌 시험에서 어떤 과목 범위,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한 범위 중 가장 출제 범위가 넓은 시험이 우리 시험이고, 특히 물권법, 채권법은 민법 총칙에 비해서 그 범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문항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개별 어떤 지문들이 개별 어떤 논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그것도 판례 깊은 영역까지 출제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출제 경향과 더불어 이거는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다행스러운 점은 60%의 문제가 출제되는 민법 총칙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민법 총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만 기존과 같이 아주 고득점은 힘들었지만 원하는 점수 는 충분히 획득을 하지 아니했겠네요.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 시험 민법을 위한 출제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기본서 머리말에도 적혀 있듯이 일단은 우리 시험은 60%가 민법 총칙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역을 민법 총칙에서 투입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대치 점수를 확보를 했다면 나머지 물권법과 채권법은 플러스 개념, 여분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지만 크게 기존에 내가 예상했던 아주 고득점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 이상은 충분히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실패하신 분들이 이번에 어떤 19회차 민법의 어떤 기출을 토대로 내가 내년 시험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민법을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도 여치 프리타의 어떤 문제는 항상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어떤 우리 시험 수준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눈높이 조절에 실패해서 어떤 세부적인 논점에 깊이 있는 논점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민법 총칙은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법조문의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184개 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어떤 역량을 민법 총칙에다 투입하고, 거기서 60% 중 그럼 최대한 내가 원하는 점수를 거기서 확보를 한 다음에서는 물권, 채권법은 거물을 덤성덤성 이렇게 쳐서 얽으면서 플러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어떤 브리타의 문제가 뜨더라도 민법도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권법, 채권법도 민법 총칙과 같이 아주 초밀하게 거물을 쳐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우리 시험, 전문가 시험이 아닌 어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인 소양을 묻는 시험에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고, 우리가 주어진 수험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 관계상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어떤 깊이 있는 문제가 물권법, 채권에 출제된다면 그분을 꼭 내가 획득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법 총칙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물권법, 채권법은 기존의 어떤 기출 예상의 어떤 수준을 맞춰서 덤성덤성의 거물을 쳐서 우리가 강범하게 개념 위주와 조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같이 이렇게 아주 개별적인 질문에서 전문가 시험에 못지않은 어떤 주제의 어떤 개별적 문점에서 어떤 판례가 깊이 있게 문제가 뜬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앞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해설로 갑니다. 자, 먼저 1번으로 갑니다. 자, 제가 지금 기출 해설하는 유형은 B유형입니다. 예. 자, B형을 가지고 기출을 해설을 합니다. 자, 먼저 민법 총칙은 60%가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1번요. 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따라서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 2번.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파트다. 그죠? 따라서 다음 중 재판상 행사를 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 형성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죠? 예. 형성권에는 권리 행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그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는 거.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형성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를 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뭐예요?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만 그 법률 효과의 변동을 가지고 형성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당하는 요 형성권에는 재산권에는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었다. 그죠? 채권자 취소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친생 부인권 등 가족법에서 인정되는 형성권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무난하게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연인의 권리 능력 취득 원인은 출생이 유일하고 권리 능력 소멸 사유도 사망이 유일하다. 그죠? 근데 사망이 하기는 심장이 멎었을 때를 사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시신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바 없지만 거의 사망했으니 분명한 경우에 시신 확인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고집을 한다면 사망자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어떻게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즉 이와 같은 자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시신 발견은 된 바 없지만 일정 요건에서 뭐요? 법적으로 그자를 사망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중에 두 가지가 있죠. 인정 사망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가 있더라 그죠. 실종 선고. 자, 여하튼 인정 사망과 실종 선고는 시신이 확인된 바 없지만 여하튼 사망과 관련한 자들과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들은 뭐예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단 사망자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중에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뭐예요? 그 자를 사망자로 간주하는 제도고, 인정 사망 제도라 하면은 거의 100% 사망, 거의 99% 사망의 분명한 뭐 수재, 화재 등의 재난에 있어서 시신 발견은 없었지만 관공서가 뭐요? 간편하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자를 뭐요? 사망자로 추정, 법적으로 추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제도를 인정 사망 제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즉 사망으로 의제, 간주하는 제도는 실종 선고다. 그죠? 예. 인정 사망은 사망의 추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정답 4번. 나머지 지문들은 무난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4번. 신의척에 관련해서 문제가 떴습니다. 자, 신의척 파트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무난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번 지문은 혹시나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지문, 즉 4번과 5번 지문에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4번.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타인을 해할 목적. 자, 권리 남용의 요건과 관련해서 권리 남용 금지 요건, 객관적 요건과 타인을 해할 목적인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가 되어야 하느냐. 자, 이와 같은 판례는 뭐요?
민법 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문상으로는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 원칙적인 모습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그렇지만 개별적인 경우에 뭐요? 주관적 요건 없이도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일관성이 없다. 그죠? 근데 다만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하튼 4번 상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판례는 뭐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 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권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 남용 성립의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개별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4번 지문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근데 정답은 5번이요.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그 타인의 토지에서 뭐야?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자는 건물을 철거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이 같은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돼서 철거를 할 의무는 없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뭐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고 그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좀 까다로웠던 지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4번과 5번 지문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5번까지 지문을 우리가 읽었다면 두 개 중에서 뭐요? 5번 지문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번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5번 지문으로 갑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죠? 자, 나머지 지문은 쉽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과서 정관의 보충,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죠? 정관의 보충 요건을 주의해달라고 그랬죠. 4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필수 기상은 명, 사, 자, 이까지다. 그죠? 설립 목적, 법인의 명칭, 사무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이다. 그죠? 그 중에서 설립자가 명칭, 사무 소재지, 이사 인면의 방법 등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누락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설립을 부정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보충해서 설립을 되고자 하는 게 정관의 보충이다. 그죠? 따라서 보충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경미한 명칭이라든지 사무 소재지,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 등이지 법인의 설립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 내 재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고는 자기만이 정할 수 있지 절대로 뭐요? 남이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했다. 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본적인 문제죠.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일단 2번 지문이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더불어 뭐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렇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우리와 같은 뭐요? 능력자라고 그죠? 예.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쭉 내려오시면은 5번 지문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뭐요? 매매 등 재산 행위를 하고자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일자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100% 권리만 얻거나 100% 의무만 면하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단독으로 한 경우 법정 대리 취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요거다. 그죠?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요거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취소할 수 없다. 내 생각이 틀렸다. 그죠? 자, 그다음 7번 문제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에 관한 지문입니다. 기본적인 지문이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자, 이자의 거래는 뭐요? 제목 그대로 관리인이니까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죠? 관리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이. 근데 관리 행위의 범위를 떼없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관리 행위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가 이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건 뭐야?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5번은 뭐야?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죠. 1번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에 해당합니다. 자, 8번 질문으로 갑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행할 민법 규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아서 기본 질문이죠. 정답은 4번이다 그죠. 법인은 소멸 시기가 청산 종결 등기 시간에 뭐야? 실질적인 청산 사무 종결 시다 그죠.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존속 법인에 해당하죠. 정답 4번입니다. 자, 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자, 1번 질문. 민법상 법인의 경우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대표는 각자 대표다 그죠. 각자 대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9조에서 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요 기본 질문이죠.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제한으로 제3자에 대항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이때 등기치 않으면 판례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가 판례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사는 그 대표권 행사를 타인에게 뭐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임을 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포괄적 이임은 허용되지 않죠. 그죠. 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이거는 우리가 문제풀이반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했던 지문이죠. 법인과 이사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 법인을 대표할 자로 법을 선임되는 자는 누굽니까? 특별대리이다 그죠.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선임되는 자가 임시이사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 사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이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그죠. 그때 누가 청산이 되느냐?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를 제하고는 뭐요? 원칙적으로 기존의 이사가 청산이 된다 그죠. 82조에서 정하고 있죠. 예, 정답 5번에 해당합니다. 자, 10번 질문. 법인에서 우리가 가장 단골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뭐요? A 법인이 조직원 중 갑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직접 불법의 책임을 지는 이자가 뭐요? 대표라 해야 된다 그죠? 대표 기관이라 됩니다. 대표 기관. 대표 기관의 행위에서 불법이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갑이 대표 기관이면 법인 자신의 불법의가 성립하고 행위자 갑이 뭐요? 대표 기관이 아닌 피용자 등이라면 일정한 요건에서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직무행위라 해야 됩니다. 아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래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외형적으로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만 있다면 그 행위가 뭐예요? 대표기관 개인의 사리도모 목적, 즉 대표권 남용행위 여건, 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 그렇지만 뭐예요? 피해자인 상대방이 이미 대표기관의 구체적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뭐예요?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에는 이때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정답인 3번이다 그죠. 따라서 외형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뭐요? 구체적인 갑의 행위가 직무 행위가 아니면 알았거나 뭐요? 몰랐더라도 중과실로 모르는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죠. 예, 나머지 지문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자, 기본 지문이다 그죠. 단독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즉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다 단독 행위에 해당하고 1번 채무 인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12번 기본적인 지문이죠. 착오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부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그 전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뭐요?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입증책임. 착오로서 취소해서는 법률의 내용에 관한 착오가 있어요. 이때 내용에 관한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이 어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쉽게 떴죠. 3번입니다. 그죠? 시가에 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그죠? 예,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왜 틀렸냐? 동기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표의자가 동기를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의 내용까지가 되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죠. 다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예. 단순한 가실이 있는 건 취소할 수 있다고 죠. 따라서 중과실까지 없어야 됩니다. 자, 단순한 가실의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한 경우는 그때는 뭐요? 상대방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다 그죠. 근데 5번까지 갈 필요가 없죠. 쉽게 답에 정답에서 3번에서 떴기 때문에. 자, 13번. 추종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죠. 정답은 쉽게 2번입니다. 그죠? 1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민법 100조 2항은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 2번.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주물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건물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 등에 도움 주는 TV라든지 에어컨, 전화기 등은 뭐요? 주택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근데 3번 왜 틀렸느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뭐요? 이에 부합하게 한 때가 아니라 뭐요? 부속하게 한 때입니다. 부속하게 한 때. 그죠?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튼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관도 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유추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나머지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자, 14번. 가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스 형태 문제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죠? 자, 1번. 자, 기억.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은 가실 중에 법정 가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리언. 우리가 외웠다. 그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가실이 아니더라. 그죠? 예, 가실이 아닙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리얼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이요. 1번. 사기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서류를 위조 등 적극적으로 사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요?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하는 것도 사기가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자기가 팔고자 하는 어떤 주택이 빈번히 침수된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매매를 하면서 침묵이 한 사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의 범위 강조했다. 그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되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같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비진입 표시 이하부터 사기 강박까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하튼 선의 제3자는 선의 면적까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이와 같은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기본적인 질문이다. 틀림.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나머지 질문은 문제가 없죠. 그죠? 5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언제입니까? 법률행위 당시다. 그죠? 법률 당시. 이거는 우리가 틀릴 수가 없는 질문이죠. 예,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말로 뭐요? 유효한 경우는 돼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죠. 소송에서 정언의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그 대가가 뭐예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103조에 반해서 무효.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뭐예요?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나머지 1번과 5번은 개별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가 되고 3번은 대표적인 103조 위반이다. 그죠? 예, 4번도 당연히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된다. 그죠? 예,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8번 사령 문제가 떴는데 자, 답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게 답이다. 그죠? 135조 지문이죠. 그죠?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다. 그죠? 선의 무과실의 병에 매도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자, 협의의 무건대리죠.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4번 지문요. 135조 지문이다. 그죠? 무건대리인이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또 본인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누구의 선택입니까?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죠? 기본 지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인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정답 4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봤던 어떤 기초적인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그 다음 19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은 이것도 기본적인 지문이 쉽게 답이 출제가 됐다. 그죠? 자, 1번입니다. 언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을 하느냐? 자, 의사표시가 뭐요?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는 상당 기간 내에 반송된 바 없다면 도달할 시기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죠? 그렇지만 일반 우편, 즉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는 상당 기간 내에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될 수가 없다. 그죠? 예, 기본적인 지문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정답 1번. 나머지 지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정답은 쉽게 듣죠. 3번입니다. 본인부터 대여금 영수 권한만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도 없이 뭐요?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더라. 그죠? 예, 나머지 지문도 평이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답 3번이야. 자, 21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우리가 뭐요? 좀 까다롭게 구성됐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1번. 소멸시효와 그래서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다. 그죠? 자, 184조 2항. 그래서 소멸시효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로 더 어렵게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만 더 쉽게 단축 경감은 할 수 있죠. 열심히 우리가 봤던 지문이죠.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3번. 1년 내지 3년에 해당 단기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죠? 다만 이것은 판결로는 10년 연장의 효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조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정채무는 여전히 뭐요? 단기가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예, 틀렸습니다. 4번.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했다. 그죠? 그때 묵시적으로 뭐요? 나머지에 대해서 시효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뭐요? 이거는 정지에 관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중단에 관한 개념 설명이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요. 이와 같은 압류 등은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그죠? 예, 그 절차가 종결될 때 중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2번.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때는 그 압류 등의 절차가 종결됐다. 그죠? 그러면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의 시효 중단력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21번 지문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21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문제 정도가 지금 까다롭게 답이 구성될 수가 있는데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추인에 관한 문제다. 그죠? 자, 144조에서 정하고 있다. 그죠? 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죠? 다만 법정 대리인 후견인 능력자죠. 따라서 이런 자들은 뭐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2번. 139조 지문이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 무효는 끝까지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당사가 무효 말고 추인하도록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 알고 추인한 때는 항상 강조했죠.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거로 본다. 그죠? 139조. 틀렸습니다. 3번.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 문제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4번. 부당이득에 반한 범위다. 그죠? 취소하면은 당해 법령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때 제한 능력자는 뭐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41조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상대방의 철권.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요? 선의 잘해야 된다 그죠? 예, 맞죠? 16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23번 틀린 것은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기본 지문이다. 그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균형에서 처분, 보존,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103조에 반하면 그 법률의 전부가 무효되고, 그 다음에 3번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했다. 기성 조건이다. 그죠? 기해무 맞죠? 그 다음에 4번 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소급표고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소개할 수 있죠. 147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요? 이거는 해제 조건부가 아니라 뭐요? 정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그죠? 예, 정답 5번이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자, 민법 총칙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로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다. 그죠? 매수인이 가진 등기 청구 당연히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자, 23번 볼게요.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서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이 등기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2016년 7월 16일 현재 을의 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르며, 자, 을이 가지는 등기 청구는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기억 매수인이 아직까지 등기는 안 했지만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억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기억. 그다음 디귿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다가 더 강력한 권리 행사 일환으로 타인에게 뭐요? 전매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니은요.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그죠? 근데 수익하다가 언제요? 2000년도에 뭐요? 병에서 그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아직까지 뭐요? 점유를 회복 못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 뭐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10년이 지나버렸다. 그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우리가 지금 24문제까지 60%를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이 무난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최대 우리가 틀리더라도 뭐요? 한 4문제 안쪽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최대치를 이렇게 확보를 했다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물권 채권이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민법 총칙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은 물권 채권법이 기존에 비해서 뭐야?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민법에서 실패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많이 어렵습니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자, 25번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5번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186조와 187조에 관한 문제다. 그죠? 2번. 건물의 신축은 186조 문제가 아니라 뭐요? 187조다. 그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경매는 뭐요? 법원에 한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 시에 물권 변동이 아니라 어떻게 뭐요?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양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일단 뭐요?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단은 뭐요? 을이 적법하게 해당 권리를 취득한 거로 된다. 그죠? 예,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5번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이죠. 따라서 5번 질문같이 이행 판결은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에 따른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토지 수용에서 뭐야? 강제 수용에서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공탕된 경우 그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 정답은 1번이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번. 구분 지상권에 관한 지문이요. 갑 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이미 취득하고 있다. 그죠? 그때
갑이 병에게 지하 공간의 일부에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뭐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89조 2의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7번 갑니다. 자,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27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죠. 약정 지상권의 경우 존속 기간 중에서 뭐요?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지상권자가 가지는 매수 청권은 지상권의 소멸의 이유가 지상권자의 뭐요? 지로 연체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소멸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뭐요?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자다 그죠. 따라서 그자에 대해서 뭐요?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2번, 3번이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2번요. 정답은 2번이요. 자,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질문으로 현행법상 지상권은 유상위 원칙입니까? 무상위 원칙이요? 무상위 원칙이다 그죠. 따라서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더라 그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치료 약정이 없으면 뭐요? 그 지상권 무상이다 그죠. 따라서 약정 지상권의 경우 치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는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법정 지상권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 불리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요? 치료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일방에 청구해서 법을 인정합니다. 이건 법정 지상권의 경우, 약정 지상권의 경우는 당사자의 치료 지급에 약정이 없으면 이거는 무상의 지상권에 해당합니다. 자, 3번요. 지상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자, 지상권 설정자는 여전히 뭐요? 자기의 토지에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권자죠. 따라서 어떤 불법 점유자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뭐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지만은 이자는 뭐요? 토지 소유권이 있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그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없죠. 그래서 불법에가 침해하더라도 뭐요? 자기의 사용 수익권이 침해된 바는 없다 그죠. 따라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7번 문제는 2번과 3번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자, 28번. 자, 물권법, 채권법이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어렵게 출제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지문이다. 그죠? 28번 쉽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예, 나머지 지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에 점점 뭐요? 1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거는 판례가 출소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그걸 모르더라도 뭐요? 쭉 내려오시면은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뭐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요? 200조 기본 지문이죠. 추정한다고 그죠? 추정한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29번. 또 두 지문 중 우리가 선택을 고민을 하게 되는 지문입니다. 자, 29번 갑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부터 뭐요? 3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4번, 5번 지문이 문제가 돼요. 자, 4번. 공유의 경우요. 각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뭐요? 배타조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어른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일반적으로 공유의 경우 뭐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뭐요?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거나 공유자 중 1위 뭐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위는 뭐요? 보존행위로서 제3자 또는 뭐요? 배타조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인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죠.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뭐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뭐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 사용한 자이자 뭐요?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그때는 나머지 뭐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그 자를 상대로 뭐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뭐요? 공유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뭐요? 가반수 지분권자예요. 그때는 뭐요? 자기가 지분의 가반수를 가지고 있는 걸 이용 계량에는 뭐요? 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자가 뭐요?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행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5번이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총유물은 구성원 전에 뭐요? 소유에 속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총유물의 처분권은 누가 가지느냐? 정간의 규정이 있으면 정간이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지만 이 같은 정간의 규정이 없으면 뭐요? 이 같은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만이 결정권을 가지더라고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이와 같은 총유물을 처분한 것은 무근한 자의 처분행위로서 뭐요? 무효가 된다고요. 이때 무효는 당연히 허위 표시의 무효, 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적으면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전덕자에게도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번과 5번 지문에서 우리가 쭉 선택으로 고민할 수가 있는데 5번까지 내려왔다면 뭐요? 자, 무효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원칙이고 여하튼 총유물의 처분권은 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뭐요? 총회의 결정 없이 뭐요? 결의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여하튼 무효는 뭐요?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떠올릴 수 있다면 그래도 5번을 상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뭐요?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4번과 5번에서 우리가 선택을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자, 30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기출문제에서 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30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정답은 3번이다. 그죠? 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물상대의가 인정이 되더라. 그죠? 다만 저당권의 경우 그 목적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목적물 자체를 여전히 취급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의 대금에서는 물상대의 할 수가 없더라 그죠. 이미 우리 시험에서 한번 기출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 31번으로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세권도 우리가 기본적인 나머지 어떤 물권 채권법의 수준에 비해서 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문이다. 그죠? 정답은 3번이죠. 그죠? 일단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구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계약으로부터 빠지고 새로 뭐요? 신소유자가 전세권자와 사이에 기존의 구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물려받아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가지더라고요. 따라서 3번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소유자는 뭐요? 전세권 계약으로부터 빠져나간다 그죠. 따라서 구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종료했을 때 누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 갑니까?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 간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31번은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답이 됐습니다. 자, 32번. 자, 지나칠 정도로 깊은 문제다 그죠. 예, 32번. 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특히 1번부터 3번 지문까지가 어렵다 그죠. 자, 4번. 요거는 좋은 문제죠. 그죠? 불가분성.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에게 대해서 뭐요?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321조.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가시를 취득한 경우에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실이 뭐요?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특별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다 그죠. 예, 3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번부터 3번이 개별 판례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미 마쳐졌어요. 그때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자가 뭐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뭐요?
부동산 강제집행법의 처분금지 취지에 반해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예,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판례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정답 2번. 자, 33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다 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1번 사무관리는 자기들의 계약으로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법이 정한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한 법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4번 보정 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예,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보정인의 뜻하지 않는 보정으로서 어떤 가정들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정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어떤 개정 조문을 두는데 그 개정 조문이 답이 됐습니다. 정답 1번이요. 자, 보정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방부로 표시된 경우는 그때는 보정의 효력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428조 2의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개별 조문으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검토한 바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개별적 논점에서 그래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타에 해당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35번. 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갔죠. 자, 지명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같은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까지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법률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틀렸어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가 모두 확정 일자 있는 정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 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선호에 따라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449조 2항의 조문입니다. 그렇지만 양수인이 이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도록 그 통지로서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의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렇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서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서 이의를 보류치 않고 승낙한 경우 양수인이 악이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서 이의를 보류치 않고 승낙한 경우는 그때는 양수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양수인이 악의자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에 대한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가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즉 35번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 즉 개별적인 지문은 판례 문제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너무 개별적인 논점에서 깊이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36번으로 갑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 다 조문 문제인데 자, 4번 수업 시간에 물건의 하자에 관해서는 법원의 경매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은 적용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리의 하자에서는 경매에도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578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조문입니다. 그렇지만 담보 책임은 여전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7번으로 갑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어떤 지문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해서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맞지 않는다. 이 사례간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어른 아직까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다 그죠. 그렇지만 매도인에서 매매란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진다 그죠. 따라서 어른 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상주는 뭐요? 매매를 이유로 을에게 이전 등기라고 다시 뭐요? 전매를 이유로 배에게 이전 등기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바로 뭐요? 을로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매도인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넣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고, 이 같은 중간 생략 등기를 뭐요?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떤 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으면 뭐요? 최종 양수인은 최초의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판례입니다. 자, 그렇지만 뭐요? 2번. 이 같은 합의가 없었지만 뭐요? 결론적으로 이자에게 일단 등기가 됐다면 결론적으로 뭐요? 현재 진실한 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뭐요?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답 저 3번 틀렸다 그죠? 자,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설명드렸죠. 이자가 직접 뭐요? 최초의 매도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청구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자, 5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을이 뭐요? 갑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를 이자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를 했다면은 그 양도에 의해서 갑의 동의나 성낙이 없더라도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냥 통지만은 안 됩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이기 때문에 뭐요? 이자의 동의 또는 성낙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동의 또는 성낙이 없었다면 뭐요? 이자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요. 갑을병 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뭐요? 당연히 을도 여전히 뭐요? 매수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권리가 있고, 이자는 뭐요? 병은 다시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뭐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죠. 따라서 을을 대의하여 뭐요? 매도에게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할 것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8번 토급에 관한 주제죠. 자, 1번 지문 어렵지만 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토급에서 뭐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이 답이 됐던 게 또 답이 됐다 그죠. 정답은 2번이죠. 요거는 맞추겠습니다. 자, 토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토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토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토급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그 경우라도 뭐요? 건물,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668조.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자주 지문이 됐고 가장 많이 답이 됐던 지문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토급에 관해서는 정답 2번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39번으로 갑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와중에서도 뭐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갑이 가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이다. 즉 타인을 뭐야? 불법으로 사망케 한 자는 재산 손해가 없더라도 사망자의 뭐야? 직계 좀비 속 배우자에 있어서 뭐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예, 752조. 예,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0분으로 갑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위임에서는 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지문은 반드시 이어달라 같던 지문이 답이 됐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이다 그죠?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다 그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자, 1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성낙을 받고 위임인이 있지만 제3자에서 대신 이임 사무를 처리케 한 경우는 제3자의 사무 처리에서 원칙적으로 뭐요? 수임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죠? 예외적으로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도 보내는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그죠? 따라서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임에 대해서 따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죠. 686조. 그 다음에 4번.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 불리한 식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죠? 689조 1항.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거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뭐요? 수임인은 위임인이나 그 상속이나 법정 대리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그때는 위임 사무를 계속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6년도 제19회차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해설에서도 드러났듯이 뭐요? 민법 총칙에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제가 강조한 대로 뭐요? 공부를 했다면 민법 총칙은 크게 많이 틀리더라도 뭐요? 네 문제 안쪽에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요? 민법 총칙은 거의 실패 없이 대부분의 문제를 획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요? 예년과 달리 물권채권법이 상당히 뭐야 예상외로 어렵게 개별적인 지문서 출제가 됐지만 이미 민법 총칙에서 최대치였던 점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70점대 이상은 무난하게 획득을 했으라고 믿습니다. 다만 뭐야 예년과 달리 80점 이상의 고득점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을 제한 물권채권법은 금방 같이 살폈듯이 뭐요? 어떤 일부 논점은 예상의 뭐요? 우리 기존의 어떤 출제 범위를 뛰어넘는 출제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히 깊은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개별적인 지문에서 판례까지 뭐요? 그것도 어떤 개별적인 판례까지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를 미리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때는 뭐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물권채권법도 예년 수준 범위 내에서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출제자가 우리의 수준과 달리 그 눈높이를 못 맞춰서 뭐요? 출제를 하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이 불이의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권채권법. 왜냐하면 그 출제 범위가 아주 방대함에 반해서 그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출제자가 뭐요? 이와 같은 우리 시험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은 어떤 개별적인 논점에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지문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뭐요? 일단은 물권법, 채권법 뭐요? 일단은 무시를 하시고 60%가 출제된 민법 총칙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를 뭐예요? 실수 없이 내가 확보를 하겠다. 이와 같은 어떤 생각으로 민법 총칙에다가 역량을 투입해서 민법 총칙을 뭐예요?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뭐예요?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최소 뭐예요? 최대 4문제 안쪽까지만 틀리겠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거기까지만 내가 공부를 했다면 물권채권법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반타작마다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70점대 이상을 맞을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평이하게 예년대로 출제가 되면 민법에서는 무난하게 뭐예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뭐예요? 이미 민법 총칙에서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70점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과목도 공부 방법론에서 우리가 절대평가라는 어떤 장점을 최대치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법은요.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할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그 부분 최대치를 확보하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어떤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뜻하지 않게 실패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 것 아울러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원하는 합격을 하시기를 제가 성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